오늘은 내 67번째 생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나 가족들이 몰래 준비한 깜짝 파티? 아니면 다 같이 부른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식탁 위엔 아무도 없었다. 전화벨이 울릴까, 초인종이 울릴까 기대했지만 세상은 너무도 조용했다. 괜찮다. 다들 바쁘겠지. 점심쯤엔 전화가 오겠지. 아니면 오후에 선물이라도 들고 찾아오겠지. 그렇게 하루는 흘러가고 저녁이 되어서야 알았다. 나는 나이 값을 못하고 있었구나. 인생은 홀로 걷는 길. 오늘 내 생일에 그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축하 한마디 없는 하루, 홀로 먹는 찬밥 한 숟가락이 이렇게 쓰디쓰다는 걸 67이 되어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라도 내 삶의 무게중심을 나에게 두어야 하지 않을까.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내 곁을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이 온다면 결국 나를 끝까지 지켜주는 건 나 자신뿐이니까요. 첫 번째, 건강. 내 삶의 첫 번째 기둥. 돌아보면 젊었을 땐 아픈 데가 없었습니다. 밤새워 일하고 밥 대충 건너뛰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몸이 곧 나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낍니다. 허리가 조금만 삐끗해도 일주일은 고생이고 감기 한 번 걸리면 쉽게 낫지 않습니다. 오늘처럼 마음이 울적할 때조차 결국 내 몸이 건강해야 그 마음도 추슬러지더군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건강. 이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내가 내 손으로 지켜야 하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니까요. 의사가 그러더군요. 나이 들어서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걸으세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막상 매일 30분씩 걸어보니 알겠습니다. 걷는 동안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무엇보다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뿌듯함이 생깁니다. 건강검진도 빠뜨리지 않고 챙기려고 합니다. 백내장, 녹내장, 고혈압, 당뇨. 시니어에게 흔한 질환일수록 더 미리 알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프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아프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길이니까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 내 두 발로 걸어다니며 내 삶을 끝까지 존엄하게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찾아온 건 사실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3개월 전 평소와 다를 바 없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더군요. 처음엔 나이 탓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곧 왼쪽 팔에 묘한 저림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괜찮아?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 한쪽이 살짝 처져 있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말이 어눌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는 이미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죠. 응급실로 실려가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가? 이렇게 허무하게?
다행히 경미한 뇌경색입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의사 선생님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보내며 옆 침대의 환자분을 봤습니다.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을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아들로 보이는 분이 물었지만 그분은 대답을 못하셨습니다. 뇌졸중으로 언어 능력을 잃으신 거라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게 나의 미래일 수도 있구나. 더 충격적인 건 그분의 딸이 복도에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오빠, 아버지 요양원 보내는 게 어떨까요? 엄마도 힘들어 하시고. 그래도 아버지인데 어떻게.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도 가정이 있잖아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구나 싶어서요. 일주일 후 퇴원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합니다. 약 복용, 정기검진, 운동, 식습관. 하나라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사이 확실히 늙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날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혈압을 재고 30분간 동네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걷는 길에 만난 이웃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젊은 사람이 요즘 부지런히 다니네. 좋은 일이야. 나도 70부터 걷기 시작했는데 덕분에 80이 넘도록 약 하나 안 먹고 살고 있어. 그분은 정말 8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해 보였습니다. 허리도 꼿꼿하고 목소리도 힘찼어요. 그런데 말이야, 건강은 하루아침에 지켜지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이 전쟁이지. 오늘 걷기 싫어도 걸어야 하고, 오늘 술 마시고 싶어도 참아야 하고. 아내는 처음엔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바뀌니까 오히려 무리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 하지만 한 달 뒤 제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고는 함께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부부가 함께 매일 산책을 합니다. 아들은 처음엔 시큰둥했죠. 아버지, 갑자기 건강 박사 되셨네. 하지만 며칠 전 깜짝 놀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확실히 달라지신 것 같아요. 얼굴도 밝아지시고, 목소리도 힘있어지시고, 저도 운동 좀 시작해야겠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그곳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참 착잡해요. 지난주에는 당뇨합병증으로 발가락을 절단해야 하는 환자분을 봤습니다. 60대 초반이었는데 젊을 때 술, 담배를 달고 살았다고 하더군요. 조금만 일찍 관리했더라면. 그분의 후에 섞인 한숨이 제 귀에 계속 맴돕니다. 또 다른 날에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온 분을 봤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심각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계속 돌봐드리죠?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자유도, 존엄도, 가족의 평화도 모두 잃는다는 것을요.
운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많은 걸 배웠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75세 김 할아버지는 매일 1000m를 헤엄쳤어요. 젊은 사람, 수영이 최고야. 관절에도 좋고, 심폐기능에도 좋고. 나는 50부터 시작했는데, 덕분에 무릎 수술도 안 받고 여기까지 왔어. 헬스장에서 만난 68세 박 아주머니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계셨죠. 근력이 떨어지면 결국 침대에 누워있게 돼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근육을 키워야 해요. 어려울 것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하면 돼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위기의 순간을 경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큰 수술을 하거나 가족을 잃거나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거나 3개월이 지난 지금 확실한 변화를 느낍니다. 몸무게가 5kg이 줄었고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어요.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때의 그 개운함이 다릅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잘 관리하고 계시네요. 이 상태를 유지하시면 재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입니다. 예전에는 늙어간다는 생각에 우울했다면 이제는 더 건강해진다는 생각에 희망적입니다. 제 변화를 본 주변 사람들도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기 정 씨는 제 모습을 보고 금연을 시작했습니다. 너를 보니까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웃집 아주머니는 당뇨 관리를 제대로 시작하셨고, 동네 형은 술을 끊었어요. 건강한 변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이제 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80세까지 내 두 발로 걷고 90세까지 내 일을 스스로 처리하고 100세까지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 거창해 보이지만 매일매일의 작은 실천이 쌓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운동화 끈을 묶으며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첫 번째 기둥, 건강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여유,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힘. 둘째로 생각하게 된 건 경제적 여유입니다. 67, 이 나이에 돈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조금은 민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노년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게 바로 돈 걱정입니다.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혹시 뭐를 사고 아이들에게 기대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스스로 버틸 힘이 없다면 자존심은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끝까지 나이길 바라기에 경제적 여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비 습관만 바꿔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것에만 쓰는 것. 때로는 쓰는 즐거움보다 안 쓰는 안도감이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요즘은 시니어 재취업이나 소일거리도 많습니다. 글을 쓰는 일을 맡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하며 소정의 사례비를 받기도 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큽니다. 내 힘으로 번 돈이라는 사실이 주는 자존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돈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노년의 돈은 곧 존엄과도 연결됩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면 건강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라도 작은 여유를 만들어 가려 합니다. 내 삶을 스스로 지켜내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온 건 한 번의 뼈아픈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6개월 전 장을 보러 마트에 간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많이 담았을 뿐인데 계산대에서 카드가 승인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다른 카드 있으시나요? 젊은 계산원이 미안한 듯 물었습니다.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두 번째 카드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몇 가지 물건을 빼고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통장 잔고가 바닥이었습니다. 의료비와 각종 공과금을 내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된 거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뭐하러 지금까지 살았나? 며칠 후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생활비 좀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아마 어머니가 말했나 봅니다.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아니다, 괜찮다. 아버지가 아직 그렇게 늙지 않았어.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허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나? 그날부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써보니 참 충격적이었어요. 매월 나가는 고정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건강보험료, 전기료, 가스료, 통신비, 거기에 병원비까지 더하면 연금으로는 턱도 없었죠. 더 큰 문제는 비상금이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큰 병에 걸리면, 집에 수리가 필요하면, 아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생각할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여러 어르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격적인 현실을 알게 되었어요. 70대 박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신문 배달을 하고 계셨습니다. 젊은 사람아, 나이 들어 돈 없으면 정말 비참해.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으니까 이라도 하는 거야. 그분의 굽은 등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셨어요. 월 80만 원이라도 내가 버는 돈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해. 안 그러면 며느리 눈치 보며 살아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던 김 할아버지는 투자 사기에 걸려 노후 자금을 모두 잃으셨다고 했어요. 결국 자식들과 갈등을 겪다가 고시원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전화도 안 받으세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아요. 부녀회장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시더군요. 또 다른 분은 치매에 걸린 배우자를 돌보느라 간병비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셨답니다. 요양원에 보내려니 월 200만 원은 들고 집에서 돌보자니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하고 결국 자식들이 돈을 대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하자고. 가장 먼저 한 일은 가계 지출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이었어요. 놀랍게도 불필요한 지출이 꽤 많았습니다. 구독하지만
거의 보지 않는 신문들, 쓰지 않는 신용카드 연회비, 과도한 보험료. 이런 것들을 정리하니 한 달에 15만 원 정도가 절약되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내고 있었네? 아내도 놀라워했어요. 다음으로 시작한 것은 부업 찾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시니어 전용 구인 사이트를 찾아보니 생각보다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작한 건 온라인 과외였어요. 영어를 전공했던 경험을 살려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아이들이 할아버지, 재밌어요. 라고 말할 때 보람을 느꼈어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동네에도 일거리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소에서 방과 후 아이들 돌봄 도우미를 구한다고 하더군요. 주 3일 하루 3시간씩이었는데 한 달에 40만 원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와주시니까 아이들이 더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관리소장님의 말에 뿌듯했습니다. 또 동네 서점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자원봉사이지만 월말에 소정의 사례비를 주었습니다. 돈보다는 아이들의 반응이 더 기뻤어요. 제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본 아내도 달라졌습니다. 나도 뭔가 해보고 싶어. 아내는 평생 솜씨가 좋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수제 반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지인들에게만 팔았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이 늘어났어요. 이제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내가 만든 음식으로 돈을 번다니 이런 기분인 줄 몰랐어. 아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투자보다 안전한 선택. 주변에서는 투자를 권하기도 했지만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 보세요. 지금 시기가 좋다고 하던데. 하지만 김 할아버지의 사례를 본 후로는 위험한 투자는 피하기로 했어요. 대신 안전한 예적금에 조금씩 넣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점검해서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확실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부부 합쳐서 월 12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이 생겼고 지출도 20만 원 정도 줄였어요. 총 140만 원의 여유가 생긴 셈이죠. 숫자상으로는 작을 수 있지만 마음의 변화는 컸습니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급한 의료비가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기뻤던 건 자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되게 생기 있어 보이세요. 엄마, 아버지가 갑자기 부지런해지셨네. 아들은 더욱 놀라워했어요. 아버지가 온라인 수업을 하신다고요? 대단하시네요.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같은 시니어 과외 선생님들과 정보를 공유하기도 하고 동네 아이들 학부모님들과도 친해졌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됐어요. 학부모님의 감사 인사를 들을 때면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5년 후에는 월 20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을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그 정도면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비상금도 차곡차곡 모으고 있어요. 목표는 1,000만 원입니다.
그 정도면 웬만한 응급 상황에는 대응할 수 있을 거예요. 돌이켜보니 경제적 여유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존감의 문제였고 선택권의 문제였으며 무엇보다 존엄의 문제였어요. 내가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 삶의 선택권을 끝까지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주는 안도감과 자신감은 정말 크더군요. 제 변화를 본 동네 어르신들도 하나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후 매일 소파에 앉아 TV만 보시던 최 할아버지는 아파트 택배 정리 일을 시작하셨어요. 자네 보니까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웃 할머니는 손뜨개질을 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시작하셨고요.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경제적 여유란 거창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는 자신감,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제적 여유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업을 준비하며 다짐합니다. 나는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두 번째 기둥, 경제적 여유를 추구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 취미, 홀로 서기를 가능하게 하는 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취미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집안이 조용해질수록 그 외로움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오늘 제 생일처럼 말이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 날, 그 허전함을 메울 수 있는 건 결국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힘뿐입니다. 그 힘을 길러주는 게 바로 취미입니다. 누군가는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작은 텃밭을 가꾸고 또 어떤 이는 글을 쓰며 마음을 풀어냅니다. 저는 최근에 사진을 찍는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합니다. 꽃을 찍고 하늘을 찍고 길을 걷다 만난 아이의 웃음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세상에 아직도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많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됩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나를 버티게 하는 든든한 벗입니다. 또한 취미는 새로운 만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림 동호회, 걷기 모임, 시니어 합창단, 취미를 통해 모인 사람들과 나누는 웃음 속에서 나도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결국 취미는 혼자의 시간을 빛나게 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인생의 세 번째 기둥입니다. 하지만 이런 취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건 정말 절망적이었던 어느 겨울날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12월 아내가 친정에 한 달간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거든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마를 걸 사람이 없고 밥을 먹어도 혼자이고 TV를 봐도 같이 웃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저녁 시간이었어요. 6시만 되면 온 집안이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고 이게 내 미래의 모습인가?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아내가 만약 먼저 떠난다면? 아니면
내가 혼자 남겨진다면? 이런 정막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2주차에 접어들면서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 할 일이 없었어요. 청소는 30분이면 끝나고 빨래도 혼자 사는데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TV를 켜도 재미없고 책을 읽으려 해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더 심각한 건 대화 상대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목소리가 잠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김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혼자 오셨네요? 사모님은 친정에 가셨어요. 한 달 정도. 아, 그럼 집에서 심심하시겠어요? 그런데 김 할머니가 뜻밖의 제안을 하시더군요. 혹시 시간 있으시면 우리 그림 모임에 나오세요. 매주 화요일마다 경로당에서 하는데 재밌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림이라니 초등학교 이후로 붓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수채 화물감으로 간단하게 그리는 거예요.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화요일 오후 2시 경로당을 찾아갔습니다. 안에는 1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운 분이네요.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밝게 맞아주었습니다. 미술학원을 운영하다 은퇴한 후 봉사로 수업을 해주신다고 하더군요. 첫 수업 주제는 겨울 풍경이었습니다. 하얀 종이를 앞에 두고 멍하니 앉아 있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어주었어요. 처음이세요? 저도 처음엔 무서웠는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붓에 물감을 묻혀 조심스럽게 그어보니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물감이 번지는 모습이 신기하더군요. 예상치 못한 발견. 그림을 그리는 2시간 동안 처음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온전히 붓과 물감에만 집중하다 보니 잡생각이 사라졌어요. 와, 첫 작품치고는 정말 잘 그리셨네요. 선생님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칭찬을 들어봤나 싶었어요. 완성된 그림을 들고 집에 돌아가는 길,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뭔가 성취감 같은 것이 들더군요. 집에 도착해서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보니 허전했던 집 안이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는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2번째 수업에서는 꽃을 그렸어요. 장미, 국화, 튤립. 붓으로 꽃잎을 그리면서 이 꽃들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였구나 하고 새삼 느꼈습니다. 3번째 수업에서는 풍경화였어요. 우리 동네 공원을 그렸는데 매일 지나다니던 곳인데도 그림으로 그려보니 전혀 다르게 보이더군요. 그림을 그리면 세상을 다르게 보게 돼요. 선생님의 말이 정말 맞았습니다. 더 소중한 건 함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건축 일을 하셨는데 건물을 그릴 때는 정말 전문가 같았어요. 젊었을 때 설계도 많이 그려봐서 손에 익었어. 박 할머니는 유독 동물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우리 집에서 개를 키웠거든. 그래서 동물들 표정을 잘 아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수업이 끝나는 줄 모르겠더군요. 집에서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 풍경을 그려보기도 하고 사진을 보며
따라 그려보기도 했어요. 실패작이 더 많았지만 그것도 즐거웠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할 때도 할 말이 많아졌어요. 오늘은 뭘 그렸는지 아니? 우리 집 화분을 그렸어. 그런데 잎사귀가 정말 어렵더라. 아내도 신기해했습니다. 당신이 그림을? 정말 신기하네. 빨리 집에 가서 보고 싶어. 그림에 재미를 붙이다 보니 다른 것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특히 사진이었어요. 그림을 그릴 때 참고할 사진이 필요해서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찍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 재미있더군요. 같은 꽃이라도 각도에 따라, 빛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게 신기했습니다. 산책을 나갈 때마다 카메라가 된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며 이것저것 찍었어요. 구름, 나무, 벤치에 앉은 할머니의 뒷모습. 아들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준 덕분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것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제가 찍은 사진들을 올리고 좋아요를 받을 때마다 신기했어요. 아버지 사진 실력이 점점 늘고 계시네요. 모르는 사람들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온라인 사진 동호회에도 가입했어요. 전국의 사진 애호가들과 소통하다 보니 세상이 넓어진 느낌이었습니다. 한 달 후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집 안 곳곳에 붙어 있는 그림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당신이 그린 거야? 정말?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놀란 건 제 변화였어요. 당신이 확실히 달라졌네. 표정도 밝아지고 할 이야기도 많아지고. 정말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TV만 보며 멍하니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할 일이 있었어요. 그림 모임에서 알게 된 분들과 야외 사진 촬영 모임도 만들었습니다. 한 달에 2번, 토요일마다 동네 명소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어요. 경복궁, 남산, 한강. 서울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은지 몰랐습니다. 함께 다니는 분들과도 친해졌어요. 오늘 날씨가 좋네. 사진 찍기 딱 좋은 날이야. 저기 저 구름 좀 봐. 정말 그림 같지 않아? 이런 대화를 나누며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군요. 놀라운 일도 생겼습니다. 동네 카페 사장님이 제 사진을 보더니 카페에 걸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 사진이 정말 감성적이에요. 우리 카페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액자를 해서 걸어놨는데 손님들 반응이 좋았나 봅니다. 사장님이 사진 10장을 더 주문하시면서 작은 사례비도 주셨어요. 이런 것도 돈이 되는구나. 신기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정리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가 또 친정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 때도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이제 괜찮아. 할 일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를 거야. 정말 그랬습니다. 취미 활동이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야외 사진 촬영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이 늘었고 그림을 그리며 집중할 때는 스트레스가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시더군요. 확실히 우울감이 줄어드신 것 같네요. 취미 활동의 효과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그림 일기라는 채널을 만들어서 그림 그리는 과정이나
사진 찍는 팁을 올려보려고 해요. 아직 구독자는 몇 명 안 되지만 댓글로 응원해주는 분들이 있어서 힘이 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도 그림을 시작했어요. 이런 댓글을 볼 때면 정말 뿌듯합니다. 아들도 제 변화를 신기해합니다. 아버지, 요즘 정말 바쁘게 사시네요. 전화드려도 바깥에 계시고. 응, 사진 찍으러 나갔다가. 예전에는 아들이 전화하면 할 말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아요. 아버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벌써 500명이 넘으셨대요. 대단하시네요. 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꿈도 생겼습니다. 70세가 되면 개인전을 열어보고 싶어요. 그동안 그린 그림들과 찍은 사진들로 작은 전시회라도 말이죠. 할아버지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면 어떨까요? 80세까지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을 겁니다. 손이 떨려도 눈이 침침해져도 말이에요. 제 변화를 본 동네 어르신들도 하나둘 취미를 시작하고 계세요. 이웃집 할아버지는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하셨고, 아래층 할머니는 서예를 시작하셨어요. 자네 보니까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아파트에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동호회가 생겼습니다. 그림반, 사진반, 서예반, 음악반. 지금 와서 깨닫는 것은 진정한 홀로서기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충실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능력, 새로운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이 바로 진정한 홀로서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붓을 들고 카메라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이런 설렘이 있는 한 외로움이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인생의 세 번째 기둥, 취미가 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67번째 생일은 외롭고 쓸쓸한 하루로 시작했지만 저에게는 큰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인생은 결국 홀로 걷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반드시 쓸쓸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라는 든든한 지팡이, 경제적 여유라는 든든한 울타리, 그리고 취미라는 따뜻한 친구가 함께라면 홀로서기도 충분히 당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누군가의 축하, 누군가의 선물, 누군가의 위로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 건강을 지키고 내 경제를 단단히 하며 내 취미로 나를 위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67번째 생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선물은 가족도 친구도 아닌 나 자신을 지켜내는 힘이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오늘도 혼자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내 건강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내 삶을 버틸 경제적 힘을 준비했는가? 나는 나를 위로해줄 취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세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홀로이되 결코 쓸쓸하지 않은 살. 그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 삶에 힘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